공장 노동자 집안 출신이 우리 집에 있는 게 창피하지도 않나요? 시어머니의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하연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듣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조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죠. 강남 펜트하우스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곧 벌어질 충격적인 반전을.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알려드려서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 단지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드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하고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 너머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상상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연은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이 낯설기만 했어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최영숙이 앉아 있었어요. 60평생을 판사로 살아온 그녀는 언제나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이 매끈했고 입술은 언제나 일직선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재단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하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준비했지만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 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부드럽지도 그렇다고 거칠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령하는 투도 아니고 부탁하는 투도 아닌 그저 당연히 복종할 것을 전제로 한 말투였죠. 예, 어머님. 하연은 재빨리 대답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섰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하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연의 피부가 따끔거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입은 그 옷은 또 뭔가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한숨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연은 무의식 중에 자신이 입고 있는 베이지색 니트를 내려다봤어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브랜드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싸구려도 아닌 적당한 가격대의 옷이었죠. 하연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옷이었어요. 촌스럽기 짝이 없네요. 우리 집안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게 창피하지도 않나요?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목구멍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하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집안 출신이라더니 역시 품이라는 게 없어요. 옷 하나 고르는 것도 모르니 원. 시어머니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어요. 하연은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아들 녀석이 왜 하필 당신 같은 사람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툭툭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모두 하연을 향한 것이었죠. 하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폐 속 깊은 곳까지 공기를 채워 넣은 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연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오면 적어도 시어머니의 공격이 잠시 멈출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남편 준호가 거실로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32살의 준호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전형적인 엘리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지만 어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밝아졌어요. 준호야,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방금 전 하연에게 쏟아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연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별로 안 힘들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그제야 하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준호의 시선은 금방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하연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죠. 준호야, 너도 좀 말해줘야겠어. 내 아내가 집안 체면도 생각 안 하고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잖니.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하연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게요. 좀 더 신경 써야죠. 준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하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하연을 옹호하는 말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서서 하연을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하연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누군데? 시어머니는 하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어요. 마치 하연이 이 집안의 오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공장 노동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기나 하나요?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지켜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쌓아왔던 참을성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 다 됐으니 식사하시죠. 하연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연은 듣지 않으려 애썼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하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준호가 그 옆에, 하연은 가장 끝자리에 앉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하연은 밥그릇을 들고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손이 떨려서 밥알 몇 개가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푸나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연은 아무 대답 없이 떨어진 밥알을 주워 담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기계처럼 움직였죠. 저녁 식사 내내 시어머니의 핀잔은 계속됐습니다. 반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 김치가 맛없다. 매번 뭔가를 트집 잡았어요.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침묵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연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차가운 얼음장처럼 그녀의 내면을 얼려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눈빛은 점점 더 텅 비어갔어요. 식사가 끝난 뒤 하연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접시를 닦고 냄비를 씻었어요. 물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정작 하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창밖 어둠 속으로 향해 있었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참을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죠. 남편도 언젠가는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29살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날 밤 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하연에게는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사람과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이토록 멀게 느껴진 게 말이에요.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남편의 무관심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무력한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하연에게는 크게 울렸어요. 그것은 인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연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일요일은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어요.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표정만큼은 단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에도 까다로웠습니다. 밥은 갓 지은 것이어야 하고 국은 뜨끈해야 하고 반찬은 최소 5가지 이상이어야 했죠. 하연은 익숙한 손길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깼어요. 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버섯을 손질했습니다. 하연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8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아침부터 완벽한 모습이었죠. 그녀는 식탁 앞에 서서 차려진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국은 끓였나요? 예, 어머님. 방금 완성했습니다. 하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그릇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국을 들여다봤어요.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짜네요.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간을 맞출 때 신중하게 했었어요. 여러 번 맛을 보고 조절했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뭔가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먹죠. 시간도 없고.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연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조금 더 넣어 국을 희석했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엎질러졌습니다. 재빨리 행주로 닦아냈죠. 곧이어 남편이 식탁에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였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하품을 했습니다. 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무신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머리 좀 정리하고 와라.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연에게 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면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빗은 모습이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연은 밥을 퍼서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밥도 떴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으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김치는 또 뭔가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젓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하연이 전날 직접 담근 배추김치였어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색깔부터가 이상하네요. 양념을 제대로 한 건가요? 레시피대로 했습니다. 어머님. 레시피대로 했으면 이렇게 나오나요? 솜씨가 없으니 그런 거죠. 시어머니는 김치를 도로 그릇에 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장 노동자 집안에서는 이런 것도 김치라고 먹나 봐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하연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을 슬쩍 쳐다봤어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 하연이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하연을 봤습니다. 눈빛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역력했어요. 왜요? 제가 담근 김치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의견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설마 남편까지 어머니 편을 들지는 않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남편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를 옹호하는 말이었어요. 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덜컹거렸어요.
식탁 위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준호는 엄마 말을 알아듣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연을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연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입으로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씹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입안에서 밥알만 굴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서재에 있었어요. 요즘 들어 남편은 집에 있어도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최소한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걸어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하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방해하느냐는 표정이었죠. 왜요? 바쁜데.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지만 막상 남편 앞에 서니 용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말해야 했어요. 지금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자료 준비하는 중인데. 남편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연을 쳐다보는 시선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역력했어요. 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하연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의자를 뒤로 빼며 팔짱을 꼈습니다. 하연에게 말하라는 제스처였죠. 어머님이 계속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알고 계시죠? 하연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은 눈썹을 약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 저를 무시하시고 모욕하시고 공장 노동자 집안 출신이라고 비웃으시잖아요. 하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셨나? 남편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그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모를 리 없었어요. 매번 식사 자리에서 함께 있었으니까요. 당신도 다 들었잖아요. 옆에서 보고만 계셨잖아요.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야. 며느리한테 기대가 크신 거지. 남편은 어머니를 감싸는 말을 했습니다. 하연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대가 커서 저를 모욕하는 게 괜찮다는 말인가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잘하면 되잖아. 어머니를 만족시킬 만큼. 그 말은 칼날처럼 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더 잘하라고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남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전혀 하연 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저를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켜준다고? 뭘 어떻게?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연은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내 귀에 대고 불평하세요. 며느리 때문에 체면이 깎인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로펌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자신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절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랑. 남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연은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맞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연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사랑이 다예요? 현실에서는 다른 것들도 중요해요. 다른 것들이요? 체면 말하는 건가요? 집안 말하는 건가요? 하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하연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시고 나도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남편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감정 없이 말했어요.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참고 견뎠어요. 당신이 언젠가는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하지만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하연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하연이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나가봐요. 일해야 하니까.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것 같았어요. 나가달라니까요. 남편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서재 문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하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어요. 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한 말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이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하연의 눈빛만큼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밝아진다기보다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예전의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3년 동안 이 집에서 산 흔적치고는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최소한의 화장만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8시가 되자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향했어요.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하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벌써 나가려고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가겠습니다. 잘 됐네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골칫거리가 사라진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하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타났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연과 캐리어를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짜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옆에 서 있는 어머니를 의식한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어떻게 하죠? 하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서류 준비했다고 했잖니. 빨리 가져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곧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하연에게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연은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얇은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미 남편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깔끔하게 갈라서는 내용뿐이었어요. 펜 있나요? 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얼른 펜을 건넸어요. 하연은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후회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어요. 3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됐어요. 하연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남편에게 건넸어요. 남편은 그 봉투를 받아들며 하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연 씨. 남편이 하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할 말 있으세요? 하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남이네요. 다시는 우리 집안에 연락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공장 노동자 집안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사세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하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미소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3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동안 신세졌습니다. 하연은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정은 담기지 않은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무엇이 있든 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든 상관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순간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연은 문을 닫았어요. 딸깍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3년간의 시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박준호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하연,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니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연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하연을 쳐다봤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네. 집에 가요. 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3년 만에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고급 상점들과 멋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30분쯤 지나 택시가 멈췄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이었어요.
강남 못지않게 비싼 곳이었습니다. 하연은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경비원이 하연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캐리어를 대신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하연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맨 끝 집 앞에 섰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어요. 하연은 캐리어를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하연아, 드디어 나왔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네, 언니. 집에 왔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푹 쉬어. 고마워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출근할게요. 알았어. 그동안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하연은 소파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서 주민 몇 명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최영숙과 같은 동에 사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는데 박 변호사 댁 며느리가 캐리어 끌고 나가더라고요. 한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정말요? 드디어 내보낸 건가? 그런가 봐요. 근데 이상한 게 울지도 않고 되게 담담해 보이더라고요. 담담해? 쫓겨나는데? 여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모습이 예상과 달랐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어요. 얼굴에 표정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택시 타고 가던데. 이상하네. 보통은 울면서 나가지 않나? 맞아요. 그것도 3년이나 살았는데.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여자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하연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너무 차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꽤 심하게 구셨다던데. 매일 뭐라고 하셨다잖아요. 그래서 내보낸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 안 맞는다고. 그래도 3년이나 참았는데 참 대단하네요. 나 같으면 진작 나갔을 거예요. 카페 안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한편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시어머니 최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냈으니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왠지 개운하지 않았어요. 하연이 마지막으로 지었던 그 희미한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뭐니? 하연 씨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아들을 쳐다봤어요. 왜 전화를 해? 이미 끝난 사이잖니. 그래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준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최영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확인은 무슨. 어차피 공장 노동자 집안으로 돌아갔을 거야. 하지만 최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연이 나갈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보통 쫓겨나는 며느리라면 울거나 애원하거나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하연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했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혹시 하연 씨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지. 결혼하면서 바로 여기로 왔으니까. 그럼 친구 연락처라도. 그런 것도 몰라. 애초에 관심도 없었고. 최영숙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신경 쓰였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들고 다시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네요. 왜 안 받는 거지? 준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최영숙은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 나갔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상류층 여자들이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며느리 내보냈다면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침에 나갔어. 잘했어. 집안에 안 맞는 사람이랑 억지로 살 필요 없지. 친구들은 최영숙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근데 왠지 찝찝해.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냥. 나갈 때 표정이 너무 담담했거든. 울지도 않고.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울면서 나가야 속이 시원해? 그게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아. 최영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끝난 일이야. 친구들은 최영숙을 달랬습니다. 최영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잤던 자리였어요. 문득 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밝고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생기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모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 점점 무표정해졌어요. 웃음도 사라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준호는 그걸 알면서도 방관했어요. 왜 그랬을까?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연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결혼 후에는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어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연 씨, 잘 들어갔어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을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원그룹 관련 기사였어요. 신임 전무이사 승진 소식이었습니다. 최영숙은 무심코 그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대원그룹 최연소 여성 전무 탄생.
김하연 전무이사 승진. 최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하연.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에는 작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얼굴은 선명했어요. 최영숙은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공장 노동자 집안 출신이라며 무시했던 그 며느리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신문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준호야. 최영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것 좀 봐. 최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를 읽었어요.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하연 씨? 대원그룹 전무라고? 이게 대체 무슨... 최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 노동자 집안 출신. 촌스럽다. 품위가 없다. 우리 집안 체면을 깎는다. 그 모든 말들이 귓가에서 울렸어요. 준호는 신문을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원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그곳의 전무이사라면 엄청난 위치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하연 씨가 왜 우리 집에서...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영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3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 왜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참고만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어떻게 될까? 최영숙과 준호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신문 속 하연의 사진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원그룹 본사 40층 회의실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넓은 회의실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법무 자문 계약을 따내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그중 한 사람이 준호였습니다. 로펌 내에서도 유능한 변호사로 인정받는 그였어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준비하며 심호흡을 했어요. 박 변호사님, 준비 다 됐죠? 옆에 앉은 선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벽합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말 내내 신문 기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연이 대원그룹 전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회의에 나타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원그룹 직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곧 클라이언트 측 대표가 들어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호와 동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렬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어요. 수천억 규모의 계약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뒤를 따라 비서와 법무팀 직원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곧게 뻗은 자세로 걸어 들어왔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은 다름 아닌 하연이었습니다. 하연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맞춤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명찰에는 김하연 전무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옆에 선 선배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로펌 쪽 변호사들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무심했어요. 앉으시죠. 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단호했어요. 3년 동안 시댁에서 들었던 그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연은 테이블 중앙 상석에 앉았어요. 그 옆으로 법무팀 직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하연의 정면에 앉게 됐어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원그룹 법무담당 전무이사 김하연입니다. 하연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차갑고 전문적인 어조였어요.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 정민수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박준호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로펌 대표가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작하시죠. 하연의 말에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 로펌 대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로펌의 실적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연은 팔짱을 끼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낯선 사람의 발표를 듣는 것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준호는 그 시선을 느끼며 점점 더 긴장했어요. 저희 로펌은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평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잠깐만요. 하연이 손을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움찔했어요. 하연이 서류를 하나 집어들고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제시하신 사례 중에서 3번째 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전문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 사례는 준호가 직접 담당한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잠시만요. 준호가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옆에 앉은 선배가 황급히 주워줬습니다. 준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하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는 제스처를 했어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하연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어요. 말이 꼬이고
자료 설명도 엉망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완벽하게 해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게 틀어졌어요. 하연은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문성을 의심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준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들이 대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겨우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어요.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로펌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충분히 들었다는 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네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로펌 쪽 변호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문성도 부족해 보이고 준비도 미흡합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담당자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시더군요. 하연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국내 최고. 로펌 대표가 변명하려 했지만 하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최고라는 말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어요. 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따라 법무팀 직원들도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귀 로펌과는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펌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천억 규모의 계약이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전무님, 다시 한번 기회를. 필요 없습니다. 하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실력과 인품을 봐야 하죠. 하연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따라 직원들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로펌 대표가 준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박 변호사, 오늘 대체 무슨 일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망친 것이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날렸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로펌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하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표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무님 괜찮으세요? 하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하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미소였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로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대표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파트너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가 문 앞에 서자 대표가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앉으시오.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대표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수천억짜리 계약을 날려먹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파트너 변호사들도 준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대원그룹은 우리 로펌 최대 잠재 고객이었어요. 그 계약을 따내면 올해 실적이 2배는 올라갈 수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대표가 누군지는 아시오? 대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하연 전무이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 부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박 변호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오? 대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게 사실대로 말하시오.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 부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꼴이 된 거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오. 대원그룹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계약 취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도요? 그래요. 대원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김하연 전무가 뭔가 영향을 미친 것 같소.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연이 단순히 계약만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박 변호사, 당분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겠소. 대표님, 이견 없소. 이번 일로 로펌 전체가 타격을 입었어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파트너 변호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준호는 자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최영숙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어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회사에 있어요.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 못해. 빨리 와. 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뒤 준호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봐. 준호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서류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았어요. 이게 무슨...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어. 우리 집 관리비가 3개월치나 밀렸다고. 밀렸다니요?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계좌에 돈이 없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판사로 일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어요. 관리비를 못 낼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계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은행에서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여러 곳에서 출금이 됐다는데 최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계좌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준호가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좌 잔액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너도 그래? 최영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최영숙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문득 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봤던 그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하연이 계획한 것이라는 걸요. 로펌 계약 취소도, 협력사들의 이탈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재산 문제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연 씨가 한 거예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영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전부 하연 씨가 한 거라고요. 복수하는 거예요. 최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이 공포로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3년 동안 하연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연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하지만 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연 씨, 이야기 좀 합시다. 제발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아파트에 있던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준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떠 있었어요. 하연은 그것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나 봐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단단했어요. 당연하죠. 3년 동안 받은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긴 밤이 될 것이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출근했지만 할 일이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업무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준호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돌렸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사팀장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박 변호사님. 인사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그 서류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원그룹 건 이후로 로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준호에게 밀었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어요. 준호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회사 결정 사항입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이미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해 주세요. 인사팀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명함, 메모, 사진들. 준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 변호사님 들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음 주에 나가게 됐어. 안 됐네요. 그래도 다른 곳에서 기회가 있을 거예요. 동료는 위로하듯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짐을 다 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최영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영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어떡하니?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당당하고 강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 최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며느리 내쫓았다고, 공장 노동자 집안이라고 무시했다고. 다들 알더라고. 어떡해요? 모르겠어. 누가 퍼뜨렸는지. 아니면 원래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말하는 건지. 최영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다들 나를 피하더라. 카페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다 들렸어. 준호는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수모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해고됐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영숙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로펌에서 나가래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고. 최영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대체 뭘 잘못한 거니? 그 말을 듣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하연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결국 내쫓은 것. 그 모든 게 잘못이었습니다. 하연 씨한테 잘못했죠.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집안에 안 맞는 사람이었잖아. 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하연 씨는 대원그룹 전무예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3년 동안 무시하고 모욕했다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최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최영숙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소문은 강남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는 얼굴들과 마주쳤어요. 최영숙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며 웃기까지 했어요. 저 사람이 며느리 괴롭혔다는 최 선생이야. 공장 노동자 집안이라고 무시했다던데. 알고 보니 대기업 임원이었다면서?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다녀? 작은 목소리들이었지만 최영숙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걸음을 빨리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준호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로펌에서 나온 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원그룹 건으로 업계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준호는 후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형을 채용할 로펌은 없을 거예요. 후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정도야? 대원그룹이 업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인데요. 거기랑 틀어진 변호사를 어느 로펌이 받겠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그리고 김하연 전무가 조용히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압력? 형을 채용하지 말라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연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몰락을 계획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하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연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최영숙은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하연과 결혼식을 올렸던 날이었어요. 환하게 웃던 하연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그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구박과 자신의 무관심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그걸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동조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빛이 너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대원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안건입니다. 김하연 전무이사의 부회장 승진건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장의 비서가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훑어봤어요. 하연의 지난 3년간의 실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전무는 지난 3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법무팀을 재정비하고 주요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대폭 줄였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최근 3개월간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김하연 전무이사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일주일 뒤 대원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하연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원그룹 법무담당 부회장 김하연입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그녀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입니다. 앞으로 대원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허락했어요. 부회장님,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하연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큽니다. 여성 임원이 드문 현실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부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미소였어요. 인내와 끈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죠. 하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인격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존중하라고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하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넓고 전망 좋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부회장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 견뎠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모욕을 참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날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단단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는 법을 배웠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혔어요. 전무님, 아니 이제 부회장님이시죠? 비서가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하연도 따라 웃었어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당신도 함께 고생했잖아요. 하연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서는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준호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하연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받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하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에 대한 감정은 이미 사라졌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준호는 직장을 잃었고 최영숙은 사교계에서 밀려났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녁 6시 하연은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하연아, 어머니가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연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딸, 이제 부회장이라며?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도 나와 하연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요. 우리 딸 잘했어. 힘들었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뎠어요. 잘했어. 넌 강한 아이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집밥이었어요. 하지만 하연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일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넌 내 인생 살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마. 부모님의 말에 하연은 웃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일하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연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연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준호와 만나 결혼하고 시댁에서 3년을 보내고 결국 이혼하고 그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하연도 없었을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진 것은 모두 그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요. 차는 하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하연의 부회장 승진 소식이 메인 기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최연소 여성 부회장이라니. 이런 사람이 진짜 롤모델이지.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연은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연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승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시당했던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당한 부회장 김하연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앞날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